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2020년 3월 16일 월요일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때문에 세계 증시가 막 출렁출렁 하는데요. 미국 증시가 10% 내외의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주말 뉴욕 증시가 급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날 목요일장 다우지수가 9.99% 급락해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하루 낙폭을 하는 최대를 기록했죠. 다우지수가 주말에는 1985포인트 9.34% 급반등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9% 넘게 하루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날은 장 막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빠르게 회복이 됐습니다. 미국 내 확진자 수가 1,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감염 우려가 커졌죠.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경우 연방정부는 재난기금을 활용해 주 정부에 검사, 진단, 의료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정부에 500억 달러, 약 60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이날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지속성 여부를 확인하기는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 시간 현재 미국의 이 나스닥 100 선물지수 24시간 거래되는 선물지수가 4.5%가 넘게 지금 5%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하루는 2,000포인트 넘게 급격히 내렸다가 또 하루는 1,000포인트 정도 반등하면서 급등락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고점을 점점점 낮추고 있다. 이런 이면에는 사실 이전 사스나 메르스는 중동과 아시아 지역 26개, 27개 지역에 국한된 전염병이었다면 코로나19는 16일 현재 전 세계 155개국으로 퍼져 있습니다. 남극을 제외하고 우리랑 육대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유럽과 미국이 가파르게 확진자 수가 늘면서 이들 소비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전 글로벌 이 재난급 위기 상황에서는 미국 주도로 글로벌 공조를 이끌어냈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체제 아래서는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로 공조가 완화된 상태입니다. 예전 금융위기처럼 금리를 내리고 돈 푸는 방식으로 먹힐지도 의문입니다.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안 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확진자 치료와 빠른 백신 개발로 이 코로나19가 잡혀야 합니다. 만에 하나 글로벌 공급망이 장기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또다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 팔자로 돌아서니까 그거를 전부 다 우리나라 개미들이 받았다. 이런 얘기 돌던데 결과론적으로 일단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주식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이런 식의 상황이 계속되면 손실이 조금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국내 주식을 내다 팔고 있는 반면에 그 물량을 대부분 개인 투자가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빚내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게 1월 20일 이후였죠.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도 규모가 11조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들은 누적 순매수 규모가 1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이 연초 이후에 지난 13일까지 코스피는 19.4% 떨어졌고요. 코스닥 지수는 21%가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한 뒤에 기한 내 갚지 못하고 강제 처분되는 이른바 반대매매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반대매매란 증권사에서 초단기로 이 돈을 빌려서 특히나 증권사는 투자자들한테 외상으로 주식을 빌려주는데 삼거리 지나도록 갚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4일째 되는 날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이달 들어서 12일까지 하루 평균 반대 매매 규모가 137억 원인데요. 이는 지난 2009년 5월 이후 10년 10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반대 매매가 늘수록 주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 손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코리아 박앤세일은 맞습니다. 업종 대표주들이 박앤세일 수준으로 이 코로나 확산 정도에 따라서 사실은 급반등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다.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게 아니라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 수준. 그 당시에는 이제 급반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를 조금 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공매도를 정부가 3개월 정도 못하게 한다고 했다가 6개월로 지금 늘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와요? 이게 지금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공매도는 기관, 증권사나 예탁원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거고 이 반대 매매는 내가 이제 한 100만 원어치 있어도 한 300만 원어치 이상 주식을 살 수 있게 합니다. 그건 4일 동안입니다. 기한. 네. 그리고는 이거는 주식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자기 신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에 하나 나흘째 되는 날 이 정산을 못할 경우에는 반대로 주식을 저가에 그렇죠. 하한가에 팔아버립니다. 증권사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까지 썩 아주 좋은 어떤 그 방편으로는 얘기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사태 그 대응을 위해서 이번 주에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연준의 금리가 1% 정도로 인하됐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르면 이번 주 17일과 18일 임시금통위를 열고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17일과 18일 미국의 FOMC 연방정부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결정을 지켜본 뒤에 회의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은 적게는 0.5%, 많게는 1%포인트 추가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로 금리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금리나 타이밍, 시기를 실기했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금리를 한눈이 내리지 못한다면 다음번 금통위는 4월 9일입니다. 타이밍의 문제일 뿐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인하 폭입니다. 한 단계 0.25% 혹은 0.5%가 될 것이란 관측이지만 아직은 한 단계 0.25% 금리 인하 전망이 우세합니다. 시장은 이미 한 단계 금리 인하를 반영했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0.5% 한꺼번에 금리 인하 카드를 써버린다면 나머지 이 여유가 없는 데다가 또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문제, 외국인의 셀코리아 문제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외식이나 결혼식 취소가 잇따르면서 위약금 분쟁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바로잡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2개월 전에 취소했는데 위약금이 20%다. 누가 봐도 과하죠. 이 코로나가 19 사태로 인해서 외식, 예식업 등에서 이 취소 분쟁이 늘자 이 소비자들한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은 바로잡겠다라고 이제 공정위가 나섰는데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돌잔치와 같이 연애의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예약하면 계약금만 위약금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애 예식업체는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위약금 관련 약관 조항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걸 수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공정위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이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유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약관의 심사에서 약관법 위반 조항을 무효화하겠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공정위 개입을 통해서 위약금 약관 수정이 여행 등 다른 업종으로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위약금 관련해서는 소비자와 업체가 맺은 계약 내용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우선됩니다. 또한 이들 업체가 사실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업종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소비자 편을 들기도 좀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분쟁이 계속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좀 해결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론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네, 딱 일주일 전에요. 저희 노영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하셔서 이번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민병대 의원이신데요. 어제 본인의 SNS를 통해서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바로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결국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하신 거죠. 어제 그 글을 읽어보게 되면. 예, 무소속 출마, 흔히 이제 받아들인 용어로 무소속 출마입니다. 네네. 예. 그 경위나 뭐 심경 이런 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심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저에게 4번의 기회를 준 제가 무엇보다 사랑하는 또 정치적으로 부모와 같은 민주당을 잠시 떠나게 된다는 것이 네네. 참 굉장히 착잡한 심정이고요. 지금은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외출을 하지만 다시 더 큰 모습으로 또 민주당도 더 유능한 정당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함께 만났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건 보통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죠. 네. 서울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예가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입니다. 사실 광야에 시베리아에 혼자 나가 있는 심정이고 말 타고 달리다가 이제는 걸어서 가는 그런 심정입니다. 예. 자, 그러면 어쨌든 탈당은 하셔야 되잖아요. 탈당은 이번 주 내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1일 양일간 주민들 추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추천을 받으려면 제가 일단 탈당계를 낸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네. 주민 추천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이제 흔히 공천이라고 하면 공당의 공적인 절차에 밟아서 후보로 추천되는 것을 공천이라고 하고요. 네. 법률 용어로 그렇지 않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출마를 할 경우에는 주민들 거주지 계시는 분들이 주민등록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선거인단 유권자인 경우. 이제 선거인인 경우 선거인 300인 이상 500인 이내에 추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300에서 500명. 그래서 그걸 주민 공천 후보라고 쓸 수는 없고요. 그렇게 되면 또 용어에 혼란이 생기니까 주민 추천 후보라고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은 이번 주 안으로 탈당을 해서 주민 추천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후보 출마 선언을 하신다라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후보 등록은 모든 후보는 26, 27일 아마 양일간일 겁니다. 네. 그리고 무소속 후보는 20, 21일간 이제 500인까지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2만 명, 3만 명, 4만 명 받게 되면 그렇죠. 그거 자체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네네. 그러면은 오늘이 16일이니까 이번 주 안으로 진짜 다 정리를 하셔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결정을 하시게 된 게 결국 당의 공천 배제 결정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예, 공천 배제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민주당에서? 이제 여전히 부담스럽다 하는 것이고. 저는 뭐가 부담스러워요? 2년 전에 저와 관련된 이제 의혹 제기가 이제 부담스럽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의혹 제기는 사회적 판단이 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판단에 넘기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경선을 한다면 다시 한번 사회적 판단을 갖다가 거쳐가는 과정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이런저런 판단하에서만 몰리다가 보니까 제가 당의 핵심한테 듣기로는 자유한국당도 청년벨트라고 해서 7군데 선정했는데 네. 민주당은 청년 공천이 거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몰려갖고 이 지역을 이제 청년벨트라고 하는 어떤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청년벨트? 생각을 네. 그런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아서 저는 청년을 육성한다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찌감치 적합한 지역 또 그렇죠. 그걸 미리 예고해서 청년들이 거기서 기량을 닦고 또 사람 관계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청년 벨트지 30일 남겨두고 청년 벨트를 갖다가
우리 동대문이 조금은 그 약간 보수적인 지역이거든요. 네. 그런 지역에다가 청년 배틀을 선정하는 거는 좀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무슨 지금 당을 떠나게 된 심정이지만 뭐 침을 뱉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생각은 없고 민주당이 그렇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을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동대문 쪽에 동대문구에 제가 30년을 살았어요. 그 청량초등학교, 전농여자중학교 이런 데 나왔는데 그 동네가 생각보다 많이 낙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초창기에 아주 처음에는 전설도 많이 이제 먼저 뚫리고 학교도 되게 많고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른 지역이 많이 발전하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변화 속도도 낮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청량리역 근처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벨트들을 정리를 하면서 또 기대가 많이 커진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주민들이 좀 지쳐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민병두 의원이 그동안에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어떤 그 동네에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랄까? 이제 이런 게 있다고 지금 생각하셔서 나오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이 동대문은 1978년도에 고흥문 씨가 당선된 이후에 2012년도에 제가 당선되기까지 자유한국당 무풍지대였죠. 네, 그랬죠. 저 민주당한테는 사지 같은 곳이었고 제가 34년 만에 민주당 깃발 갖다 꽂고 승리를 했던 곳입니다. 그만큼 이제 보수적인 곳인데 그 사이에 지난 제가 국회의원 8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GTX-BC를 갖다가 유치를 했고 그다음에 그전에 청량역 근처에 588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집창촌이 없어졌다. 없어지고 네. 거기에 강북의 랜드마크 60층대 빌딩이 5개가 들어섭니다. 완전히 천지가 개벽되는 것이죠. 그 장안동은 이제 마사지촌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하루에 유동인구가 5만 명이었습니다. 그게 다 오피스텔로로 바뀌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대표 도서관 유치랄지 뭐 여러 가지 큰 사업도 강북강변도로 지하화되면서 이제 기대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집값 올리는 일이 국회의원의 사명은 아니지만 동대문구가 어떻게 투기지구로까지 묶이느냐 사람들이. 사실 저도 참 깜짝 놀랐어요. 30년 살았지만. 네, 그럴 정도로 변화가 우리 동대문을 전농장안 납10년은 아주 큰 변화가 있고 앞으로 아마 4년 내에 진짜 그 동네에 네. 그 밸류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럼 당선이 안 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상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결국은 왜 불출마보다는 무소속이라고 하는 험난한 코스를 택했냐 하면 네. 결국은 이 34년 만에 찾은 이 동대문이라고 하는 데를 갖다가 그냥 내어줄 수는 없다. 의석을 하나 내어줄 수는 없다 이겁니다. 의석을 제가 나가면은 뭐 의석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제가 안 나가면 네. 그 청년 후보들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30일밖에 안 돼서 의석을 갖다가 내어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러니까 의석을 갖다 유지하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냐 하는 판단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일단 주민 추천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네.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 변화를 만들었으니 동대문 사람이 그러니까 될 사람이 될 사람한테 표를 몰아주자 이런 심리. 그 동대문 발전을 동대문 출신이 완성하게 하자는 심리가 있어서 제가 무소속으로 나가도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면 저한테 승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제가 승리하는 것은 곧 민주당의 승리와 다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것이죠. 미래통합당과 1대1의 구도를 만들고 싶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의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에 대해서 청년한테는 실험의 기회, 도전의 기회를 한번 부여하고 저한테는 당선의 기회를 갖다가 제공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1대1 대결 구도, 양자 대결 구도를 만들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청년 후보, 뭐 장경태 후보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있습니다만은 그분들 얘기는 이제 좀 자리를 내줘야지 내가 가서 좀 일을 할 텐데 왜 우리 기득권을 안 버리십니까? 이런 얘기를 본인의 SNS에도 써서 올렸던데요.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나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그 청년들 누가 되든 아마 남녀 2명이 지금 경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일이 소개를 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번에 저한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제가 좋은 후보를 모셔왔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보여줬던 애정을 이분들한테도 그대로 이렇게 전달해 주십시오. 하고 소개하고 다니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어떤 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네임밸류 같은 게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청년 후보를 갖다가 상대 당 이 보수색이 강한 이 지역에서 상대당을 꺾게 하기에는 시간상으로도 조건상으로도 역부족이다 하는 판단을 한 것이죠. 제가 그럴 수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의 동대문 을로 나오신다고 하는 분이 지금은 현재 서초갑의 국회의원이신 이혜훈 의원이란 말이에요. 아직 확정은 안 됐죠. 예, 어쨌든 이제 이혜훈 의원이 나온다고 치면 그분하고 1대1로 싸우기에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청년 후보가 너무 좀 약하고 네임밸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도와줘도 좋지만 도와주기도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 일단은 내가 1대1 구도를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1대1 대결, 결국은 이제 이 지역에서 될 사람 밀어주자는 분위기와 의석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3자 대결 구도가 아니라 하나로 표가 네네. 쏠리지 않겠냐 하는 거죠. 범여권 후보가. 네네. 그래서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제가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제가 끝까지 가는 것이고 저는 지금 1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2위를 하면은 탈당의 몽해와 또 뭐 패배의 몽해 별 비난 다 받으시겠죠? 다 받을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달리다가 2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네. 오히려 제가 청년 후보한테 표를 몰아주는 것. 그러니까 빅컨벤션 효과를 갖다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당도 좋고 저에게는 명분과 기회 또 청년에게는 혹시나 네. 또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일석삼조의 어떤 이 수를 뒀다. 뭐 제가 제 말로는 얘기하기 뭐하지만 댓글에 신의 한 수라는 얘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단은 이 현재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민주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대결구를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주민 그런 그 추천을 받아서 나가는 형식은 취한다. 그렇지만 보다가 본인이 1위가 될 것 같지 않으면 무조건 그 민주당 청년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조건부 무소속 출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하나가 비어 있는데 제가 네. 반드시 1등을 하겠다는 거죠. 일단. 반드시 그렇죠. 1등 하겠다. 네. 제가 반드시 1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1등을 하겠다. 그건 뭐 1등. 자신감이 많으시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모든 선거를 치르면서 중앙의 구도가 어떻게 되든 프레임이 어떻게 되든 대결 우리 대진표가 어떻게 되든 자력으로 승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늘 선거에 임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민주당 상승 국면이라고 한다면 청년 후보도 굉장히 약진할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최근 여론조사 수도권에 어제 그저께 이 주요 저쪽에서 한강벨트라고 해서 수도권에 심어놓은 주요 후보들 1대1 그 여론조사를 갖다 보면 민주당 우위로 흐름이 이제 잡혀가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선거의 모든 변수가 끝난 겁니다. 공천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실수 이런 것 빼놓고는 사실은 선거라고 하는 건 이미 유권자들의 마음이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런 D-30 시점에 여론조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되게 중도층들도 민주당 지지로 마음을 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오히려 민주당이 대패하지 않겠냐 하는 분위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제가 보는데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대진표가 좀 독특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첫째는 당도 위하고 저에게는 명분과 기회를 청년에게는 도전의 또 실험의 기회를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일석삼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저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을 한 것이고 그 단순한 탈당이 아니라 제 나름들의 선당 후사 방식을 갖다가 택한 것이죠. 네. 저에게도 끝까지 저 사람은 당을 위해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구나. 저는 그 34년 만에 여기서 민주당 의석을 동대문에서 차지할 때도 제가 홍준표 개인을 이겨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그렇게 못했습니다. 네. 저한테 주어진 소명의식이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네. 지금도 그걸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당과 저와 청년 후보 모두가 기회를 갖는 그런 방법을 생각한 거고 당연히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네.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청년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동대문 을 예비 후보인 장경태 이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SNS 글을 통해서 민병대 의원의 무소속 출마는
상당히 그 당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이다. 특히 당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렸으면 이제는 당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왜 이러냐 이러면서 20대 총선 이후에 탈당 및 해당 행위 주도자 단 한 명도 복당시킨 바가 없다. 민주당을 배신하고 분열로 이끄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예외 없이 응답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청년은 기본적으로 민병두 의원에 대해서 해당 행위를 한다. 분열로 이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치를 하는 사람은 경청 능력과 그 해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람의 말을 네. 사람이 어떤 진정성을 갖고 어떤 말을 하는가 하는 것 갖다 이해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민심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정치를 하는 사람의 문법을 이해를 갖다 못한다고 한다면 오독을 하고 오독을 하고 이제 왜곡을 하면 참 그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기본 자질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2명의 청년 후보가 있는데 네. 내과 의사 후보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민병두 의원의 말을 갖다가 오독을 하지 않고 정독을 했더라고요. 자기는 단일 후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인성이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또 다른 후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제 말을 전혀 문장 자체 갖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답을 하고 거기다가 우리 2016년대 이해찬 대표가 3월 15일 날 탈당한 이후에 다시 복당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정치인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경청 능력, 소통 능력, 또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 문법을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이 이제 기본 자질이라고 보고 그러면서 저는 김현주 후보한테 내과 의사 출신 김현주 후보한테 인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소통 능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뭐 김현주 후보 같은 경우는 갑자기 위에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또 얘기 나온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공천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 듣는 얘기가 있는데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청년들이 더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나라도 고등학생들도 있잖아요. 정당에 가서 예비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어렸을 때부터. 네.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20대 10대 애들이 그런 과정에서 스타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되고 스타가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20대 국회의원도 생기고 30대 총리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20살까지는 정당에 관계도 못하게 하고 20살 들어와서는 청년들이 무슨 대학생들이 정당 활동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을 보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사람을 갖다 구워와서 네. 오늘 너 어디 여기 나가봐. 이건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청년 자체한테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당법을 고치고 선거법을 고쳐서라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정당 캠프에 가서 토론대회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정부적인 스타도 되고 이슈도 제기하는 어떤 그 능력도 키우고 그런 과정에서 20대 30대 청년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지. 네. 어느 날 지금처럼 갑자기 이렇게 번개처럼 하는 거는 올바른 어떤 시스템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무소속 출마 강행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도 있지만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끝내지 이렇게 사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다 이번 그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결과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의 공천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공천에 대해서? 제가 자꾸 침을 뱉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디죠? 미래통합당은 저는 학점을 D를 주고 싶어요. 학점을 D를 줘요? 미래통합당. 공천과 관련해서? 네, 왜냐하면 갈라지는 뽑았는데 네. 밀가부리를 하나도 심은 게 없어요. 그렇죠. 돌려막기. 네. 그다음에 강남이나 대구 경부에서 떨어지는 사람 수도권에 땡 처리하는 거. 네. 이런 거죠. 심지어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서초에서 한 명, 영등포에서 한 명, 목포에서 한 명을 와서 경선을 붙인다면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쾌감은 대단한 것이죠. 그게 결국 D학점을 줄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고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건 스토리가 없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면 네. 감동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작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전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런 시학점을 넘을 수 없는 공천 제도를 갖다 간 거다? 가져간 거죠.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친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밀려났다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솔직하게. 제가 당에서 저한테 그 불출마를 권유하는 두 명의 메신저가 와서 네. 저하고 한 2-3시간 동안 긴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내가 울타리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한 얘기도 그렇죠. 솔직히 했습니다. 네. 그러나 정치인은 자기 네. 울타리는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저는 평생을 그 개파 활동, 정파 활동 같은 걸 하지 않고 또 그게 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기의 울타리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힘도 유권자고 나를 주저앉히는 힘도 유권자고 결국 내가 정치를 잘해서 유권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그게 최고의 울타리고 네. 또 더 큰 정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최고의 울타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9158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 민병대님 화이팅 뭐 이런 얘기도 주셨고요. 또 1227 쓰신 분께서는 소탐 되실 이런 얘기도 주셨습니다만은 양쪽의 의견이 다 있겠죠. 마지막으로 사실은 가장 듣기 싫은 질문 하나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2년 전에 있었던 어떤 이제 사건 때문에 우리 민병대 의원께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했었고 그땐 사퇴도 하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홀로서기라도 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많은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2년 전에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하여간 늘 최고의 삶을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의혹제기가 있었습니다만 네. 당시에 제가 그걸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투라고 하는 것이 권력관계에서 생성되는 문제라고 하니 네. 그러면 국회의원직조차도 내려놓고 제가 대등한 위치에서 이걸 법률소송을 해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였던 이런 것이죠. 취지였는데. 예. 근데 그걸 갖다 지금에 와서는 다 인정한 것이다라는 이제 사실 기억의 변질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소송을 해서 다시 오늘 출마할 기회를 갖다 가질 수가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지금 또 그것이 당에 의해서 복귀하라는 명령 때문에 사회적 판단이 당신은 복귀도 된다 하는 명령 때문에 제가 복귀를 한 것이고 네. 그걸로 저는 사건이 다 일단 됐다고 봤는데 다시 이제 이런 경우를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저의 논리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네. 제가 입장을 바꾸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이 이 사건을 대하는 데 있어서 기억의 변질, 왜곡, 편집이 있었다 하고 네.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번에 제가 불출마를 택하지 않고 재심이라는 절차 다시 또 무소속 출마라는 절차를 밟는 거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기억의 변질이 있지 않게 기억의 편집이나 왜곡이 있지 않게 하나하나 밟아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병대 의원이었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넌 총선 얘기할 때가 제일 신나 보이더라. 총선 때까지 달린다. 영희는 총선이 체질. 와, 저 처음 들었어요. 영희는 총선이 체질. 근데 그 남자 목소리 누구예요? 너무 간지럽지 않습니까? 피디님인 것 같은데. 자, 오늘부터 총선 때까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총선이 체질. 맞습니다. 영희는 총선이 체질입니다. 자, 이 총선의 체질에서 헬마우스 임경비 작가 독특한 시각으로 한번 중요 포인트들을 챙겨보겠습니다. 실제 헬마우스가 얼마나 잘할지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고요. 헬마우스 총선 체크 포인트 스튜디오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아침에 나오다가 1시간 늦게 나오니까 어때요? 몸이 훨씬 개운하네요. 게으른 상남자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총선이 이제 딱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 시기쯤부터 언론 매체에서는 주로 경마 중계하는 것처럼 예. 그 지지율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격전지 분석 이런 거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좀 예. 새로운 시각으로 좀 젊은 시각에서 한번 네. 총선 전체 판을 한번 봅시다. 말 달리는 딱 그 판을 보면서 우리가 멀리 앉아가지고 네. 저 말은 졸로 가고 저 말은 졸로 가고 이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남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재밌고 아주 독특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마련한 시간이죠.
예,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만의 시각으로, 네. 헬마우스만의 시각으로 네. 시청자분들께 좀 즐겁고 재밌는 총선 소식을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인데 어떤 포인트를 짚어주셨을까요? 자, 헬마우스의 총선 체크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 제가 이제 신도시의 선거학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오, 신도시의 선거학이요? 예, 그러니까 야, 이제 이거 뭐 무슨 논문 제목 같아요? 네. 헬마우스 학이라고 좀 해두겠습니다. 네. 일산하고 이제 뭐 분당이나 뭐 이런 신도시들. 거기가 신도시에 너무 오래돼서 구도시 아닙니까 이제? 이제 30년 된 신도시죠. 네, 어쨌든. 예, 네. 그 이제 그런 어떤 신도시라는 게 인위적으로 이제 개발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내는 도시를 이야기하는 건데. 네. 이제 주 도심 지역이 이제 집값이 너무 오르거나 뭐 아니면 이제 인구가 너무 밀집돼가지고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럴 때 그렇죠. 이제 네. 시 외곽에다가 기반 시설을 이제 새로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 도시를 만들어가는 걸 이제 신도시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기 신도시로 뭐 일산이나 분당 같은 지역들이 있고 그게 그렇죠. 90년대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꾸준히 신도시 개발을 하고 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거를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각 지방에 또 분산시키는 작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혁신도시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신도시를 여전히 국가 주도로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죠. 그런데 이 신도시의 형성이 각 선거에 꽤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런 신도시 지역들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살펴보는 게 총선 같은 그 큰 선거의 전체 판세를 읽는데 꽤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을 오늘은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을 우리가 미리 좀 분석을 해보고 네. 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투표를 할 것인가 예측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네. 해보자. 신도시라고 하면은 뭐 주로 이제 뭐 젊은 네. 그런 인구들이 많아서 진보 쪽이 유리하다. 네, 이런 식의 시각이 조금 일반적인데요. 그렇죠. 뭐 물론 이제 기본적인 공식은 그렇습니다. 주로 20대에서 40대까지 이제 그 일을 한창 하는 나이대. 그래서 젊은 층이 밀집되기 때문에 신도시에는 이제 지역구 자체의 색깔이 좀 젊은 색깔로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신도시는 뭐 젊으니까 진보 쪽이 많이 투표를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이제 쉬운데 실제 그 신도시들이 어느 지역구에 위치를 하고 그것 때문에 해당 지역구의 양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네. 이걸 이제 디테일별로 살펴보면 조금 재밌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도시가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예. 실제 구체적인 포인트별로 또 들어가면 좀 다를 수 있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관찰을 해보면 해당 그 총선의 이제 전체 판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그렇군요. 걸 좀 예측해 보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좋아요. 자, 이제 일산 아까 얘기했었으니까 일산에 쭉쭉쭉쭉쭉쭉쭉 가보면 문산, 파주 이런 데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준비한 데가 이제 파주시, 경기도 그렇죠. 파주시인데요. 네. 그 뭐 말씀하신 대로 일산이나 분당은 너무 오래된 신도시니까 네. 구도심화된 이제 신도시니까 거기 말고 2기 신도시인 이제 파주입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파주시가 원래 전통적으로는 그 북한하고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예전부터 이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조금 더 보수적인 지역이다. 이제 이런 그렇죠. 편견이 강했었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수층의 표밭으로 오래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 소선거구제로 이제 총선이 바뀐 뒤에 19대 국회 때 이제 갑을, 파주시 갑을로 이제 지역구가 분할이 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진보 계열 정당이 파주에서 이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게 맞네요. 예, 기존에 이제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네. 여기는 보수다. 보수다. 이렇게 이게 생각을 맞네요. 많이 했는데 네. 2기 신도시로 이제 교화 운정 신도시가 들어서면서부터 파주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교화하고 운정은 또 얼마 전에 만들어진 신도시인데 네. 여기는 또 기존 파주나 이런데 뭐 일산 이런 데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제 한 10년 정도 된 이제 신도시인데요. 네. 이 신도시 중심 지역이 이제 파주 갑 지역으로 이제 분리가 됐고, 기존의 구도심이나 이제 농촌 지역 중심으로 이제 파주 을이 분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신도시의 중심 지역인 파주 갑에서는 연달아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고요. 네. 접경 지역이었던 이제 파주 을 지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황진아 전 그 자유한국당 의원이 삼선까지 하면서 19대까지는 이제 보수가 계속 버텼습니다. 근데 20대 총선 2016년에는 이 지역도 민주당의 박정 의원이 승리를 하면서 네. 파주의 전 지역이 진보가 이제 석권을 하게 됐고요. 2018년 지방선거 때도 파주시장을 민주당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접경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보수 성향을 가진
황진아 전 의원이 예. 삼선하면서 버텼는데 갑자기 20대에서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접경 지역이다, 뭐 산업 지역이다, 뭐 농촌 지역이다. 이런 전통적인 편견을 깨뜨리는 거는 네. 특정 지역이 이제는 더 이상 접경 지역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이 되지 않는 좀 복잡한 지역구로 변했을 때, 인구 구조가 좀 복잡하게 바뀌었을 때, 그런 때에 이제 뭔가 변한다. 그 대표적인 전형적인 예가 우리가 이제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이제 효과를 입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파주 운정 신도시 그러면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저한테 왔던 의뢰인이 생각이 납니다. 아, 그 의뢰인이. 그 의뢰인이 예. 사기 사건으로 들어왔는데요. 네네, 사기 사건. 파주 운정 신도시를 자기가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아, 네. 사람들에게 분양을 해주겠다. 아. 이게 이제 운정 신도시가 아직 활성화되기 전에 예, 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땅 사기 뭐 이런 사기로 아,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 사람 말 믿었거든요. 네네네. 그분 말이 너무 확실한데 이 네. 사람은 오해를 받고 있는 거구나. 네네네.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 지셨군요. 네, 아니 뭐 지구 말고를 떠나가지고 네. 일단 그분은 기본적으로 제가 하다 말았는데 그분은 그러면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죠. 보수 쪽에 투표를 하셨을까요? 진보 쪽에 투표를 하셨을까요? 그분은 그 동네 안 사니까 그쪽은 못했을 안 것 같아요. 사셨군요. 근데 구치소가 계셨기 네. 때문에. 아. 자, 어쨌든 그는 웃자고 한 얘기고 어쨌든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네요. 접경 지역도 변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자, 예.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신도시의 또 다른 유형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도시 유형이 있습니다. 아, 예. 혁신도시 유형. 국토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 몰려 있었던 이제 공공기업이나 이제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을 시키고 그 지역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죠. 이제 이 사업들이 10년에 걸쳐서 이제 쭉 이루어지면서 네네. 2010년대 들어오니까 이게 슬슬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아, 인구가 네. 늘어나고 그렇죠. 그러면서 각 지역별로 선거 판도를 흔드는 중심에 이제 혁신도시가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가져온 게 이제 서부 경남 지역 흔히 이제 보수 벨트라고 불리는데요. 네. 서부 경남 지역 중에서 중심 도시인 진주시 네. 여기에 이제 생기고 있는 변화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자, 그 경남 진주시에는 어떤 공공기관이 내려가냐면 이제 LH 토지주택공사가 이제 내려갔는데요. 그렇죠. 그 유관기관들이랑 기업들이 이제 대거 진주 혁신도시, 그러니까 동으로 행정동으로 치면 이제 충무공동이라는 데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충무공동이요? 네. 예. 그 새로 생겨난 이제 행정동이죠. 네. 원래 이제 진주시는 이제 경남 보수의 이제 심장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역대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같은 이제 진보 계열 후보가 승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6.13 지방선거 때도 자유한국당 조규힐 후보가 이제 52%를 득표를 해가지고 45%에 그친 이제 민주당 갈상돈 후보를 누르고 진주시장에 당선됐던 지역인데 잘 보시면 이 지역구를 좀 뜯어보면 좀 다릅니다. 네네네. 이게 진주시 혁신도시가 들어섰던 충무공동만 보면은 네. 민주당 갈상돈 후보가 64%를 얻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하고 완전 양상이 다른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한국당 후보가 이제 당시에 34%를 얻었으니까 더블이네 더블. 거의 더블 스코어가 예, 예, 나온 예.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선거, 진주시장 전체 선거는 자유한국당이 이겼는데 네. 혁신도시만 딱 놓고 보면은 갈상전 후보가 이겼네요. 그렇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오. 이게 진주시의 30개 읍면 중에서 네. 갈 후보가 승리한 게 딱 5곳인데 네. 그 중에서도 충무공동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왜 충무공을 좋아하나? 왜 그러시죠? 갈산도 후보랑 상관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된 아. 혁신도시라는 특징이 여기서 또 드러나는 겁니다. 네. 이때 이제 이 지방선거를 보면은 경남도지사 선거에서도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당시에 충무공동에서 70%를 넘게 얻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경남지사 선거 전체로 보면은 김태우 후보가 이제 25%를 이 당시에 충무공동에서 얻었는데 네. 경남지사 전체로 보면 45%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걸 보면은 전통적으로 한국당이 득세를 해왔던 이제 진주시의 선거에서도 혁신도시가 있는 충무공동만 떼서 보면 진보 표심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지역으로 묶였지만 그 중에서도 또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섹터를 나눠 보면은 혁신도시만 표심이 굉장히 다른 양상을 띈다. 네, 그러네요. 이런 거죠. 근데 혁신도시나 신도시에 사람이 밀집해 있지 않아요?
표가 많잖아요. 표밭이. 그렇죠. 인구가 밀집하게 돼 있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주시장의 전체 판세를 보면 결국 보수가 가져갔는데, 네, 그렇죠. 뭐 동 한 개에 집중적으로 표 많이 나오는 게 뭐 대단하냐, 결국 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네.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밀집한다는 특성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투표에 임하겠죠? 그렇습니다. 혁신도시나 신도시가 이제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특징이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제 새로운 기관이나 대단히 아파트가 신도시나 혁신도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새로운 인구가 그 지역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젊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출산율도 높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구조인 거죠. 네. 진주시 이제 충무공동만 해도 이주가 시작된 2013년 12월 그때 이제 동이 처음 생겼는데 출범 첫 해 인구가 486명입니다. 너무 조그면. 엄청 조그만 동이죠. 네. 이제 억지로 만들어진 동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LH를 비롯한 이제 11개 공공기관이 이주되고 공동주택 단지가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이후에 2018년 기준으로 보면 17,600명까지 늘어납니다. 이야, 이게 한 150배 늘어난 겁니까? 폭증을 한 거죠, 그야말로. 4배네요, 4배. 예. 400배. 게다가 그 17,000명 중에서 20대에서 네 배. 40대 비율이 절반을 넘고요. 60대 이상의 고령 인구는 1,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젊은 인구가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주변 지역이랑 비교하면 더 뚜렷하게 압도적으로 젊은 인구가 많고요. 네. 이제 앞으로도 혁신도시가 계속 성장을 하면 할수록 이게 이제 진주시에서 인구를 빨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주변 지역. 그러니까 뭐 경남 산청군이나 뭐 하동군이나 합천군이나 뭐 이런 데서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젊은 층 인구가 계속 몰려오게 된다면 네네. 장기적으로 진주시의 선거 양상이 좀 바뀔 수가 있다. 그렇죠. 충무공동 한 군데에서 끝내지 않고 예. 전체적인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뭐 하지만 뭐 선거는 이제 계속 이제 이루어지게 돌아가니까? 되니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바뀌면 지역 표심이 바뀐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지역의 인구가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 그렇죠. 뭐 이거에 대한 추적 조사도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하는데,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지역 하나 예를 들어드리자면 네. 부산의 이제 구도심 지역. 하고 경남의 김해시나 양산시 이런 외곽 지역의 도시들 네네. 간에 이제 어때요? 상관관계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요? 상관관계까지 공부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 정말 좀 많이 공부밖에 했습니다. 안 하네. 제가 이제 보니까 네. 그 김해시나 양산시가 그 부산의 구도심 지역에서 젊은 인구를 뽑아내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뭐 새로운 이제 산업단지들도 만들어지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아파트 같은 이제 베드타운도 형성이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 예전에는 김해시나 양산시가 소위 이제 PK 지역 네. 그러니까 보수의 아성이죠. 네, 그렇게 딱 느껴졌는데. 그렇죠. PK 지역의 어떤 이익을 담당하고 네,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2010년대 들어오면서 진보 진영의 소위 낙동강 벨트라고 합니다. 낙동강 벨트. 그렇습니다. 새로운 진보 진영에 이제 텃밭화되고 있는 그래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네, 실제 어떻게 됩니까? 지역구 양상을 보니까 양산시에 이제 갑을 지역구, 네. 김해시에 갑을 지역구 4개가 있는데요. 네네네. 4개 중에서 3곳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양산 같은 경우에는 김두관 의원인가요? 네. 그쪽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서영수 의원이 서영수 이제 국회의원으로 시장? 있는데 국회의원? 이번에 이제 그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김동관 의원이 이제 이번에 이제 수도권에서 출마 내려갔죠. 선언을 예. 한 거죠? 예. 그렇구나. 이제 그럴 만큼 지금 4곳 중에 3개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김해시장이나 양산시장도 다 민주당에서 이제 그래요? 잡고 있습니다. 오. 그럴 만큼 이제 젊은 인구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네네네. 오히려 이제 부산의 구도심 지역은 점점점 이 그 고령화가 좀 심화되고 그러니까 있고. 부산에 살고 있던 젊은 인구들이 양산이나 김해 쪽으로 빠져나가고 그렇습니다. 부산에는 그냥 부모님들만 살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고령화가 되면서 점점 이제 보수화가 될 보수화가 가능성이 된다. 있다. 네, 이런 어떤 상관관계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도시나 혁신도시 같이 새로 만들어진 지역이 네. 기존 선거판세랑 다른 선택하는 거, 이게 사실 재밌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주목해 볼 대목이죠.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파주시, 진주시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렇고요. 네. 제가 뭐 다른 지역을 좀 재밌게 볼 만한 지역을 꼽아드리자면 네. 강원도 전체 판세를 점쳐볼 수 있는 이제 원주시. 원주시? 왜 원주시를 원주시가 꼽을 수가 또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됐어요? 원주시에도 푸른숨 혁신도시라고 이제 들어온 지 한 10여 년 정도 됐는데요. 그렇군요. 그 이후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강원도의 중심 도시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춘천시가 강원도 전체에서 유권자 수가 제일 많은 지역이었는데 네네네. 지금은
원주시가 제일 많은. 사실 춘천하고 원주 제가 다 가봤는데요. 네. 원주에 이렇게 그 도로도 뚫리고 네. 그러면서 훨씬 다니기가 편해져가지고 원주가 조금 중심 도시로 좀 느낌이 딱 팍팍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한 10여 년 정도를 뽑아보면 원주시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강원도 전체 판세가 좀 흔들렸던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뭐 민주당에서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이제 그쪽에다가? 원주시에 공천을 한 이런 양상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춘천은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의 김진태 의원이 그렇습니다. 있는 곳인데 거기가 지금 보수적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춘천시도 네. 최근에는 그 네. 경전철이 연결되고 뭐 네. 이제 춘천 서울 있는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이러면서 거기도 또 젊은층 인구가 좀 많아지는 그래요? 근데 거기 그런 양상을 학생들이 띠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서울에서 다니고 선거 때 되면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또 지원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춘천은 이번에 또 분구가 돼가지고요. 이게 뭐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네, 대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총선 체크포인트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떠셨어요? 한마디만. 저는 뭐 매주 이렇게 재밌는 소식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마우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처럼들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정각의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